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마련한 내 아파트. 어느 날 갑자기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건설사 줄도산 이야기, 그냥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완공하고도 불 꺼진 유령 아파트가 전국에 늘어나고 우리 경제의 심장이라던 건설업체, 둘 중 하나는 당장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좀비 기업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건 단순히 집값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노후 자금을 정조준하는 거대한 시한폭탄입니다. 지금 이 거대한 붕괴의 흐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끔찍한 비극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인생 답안지에서는 대한민국 건설업 붕괴의 충격적인 실태와 내 돈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당신의 성벽이 어느 날 아침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이건 그저 먼 나라의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박철근 씨의 하루는 언제나 동이 트기 전 새벽 4시 반에 시작된다. 올해 78, 뼛속까지 스민 시멘트 냄새와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이 그의 훈장이자 이력서였다. 젊은 시절, 그는 맨주먹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아파트를 올린 건설 역군이었다. 그가 흘린 땀방울이 벽돌이 되고 그의 밤샘이 누군가의 안락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그런 그에게 아파트란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었다. 삶 그 자체였고 가족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성벽이었다. 그날 아침도 그는 낡았지만 기품 있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산책에 나섰다. 그의 걸음이 멈춘 곳은 단지 너머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올라가던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앞이었다. 가온체 퍼스트라는 근사한 이름이 붙은 곳.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타워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쿵 쇠 파이프 부딪는 소리가 경쾌한 교향곡처럼 울려 퍼지던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현장은 섬뜩할 만큼 고요했다. 마치 거대한 거인의 숨이 멎어버린 듯 시간마저 얼어붙은 것 같았다. 어르신, 또 나오셨네요. 앳된 얼굴에 경비원 청년이 꾸벅 인사를 건넸다. 박철근 씨는 멋쩍게 웃으며 현장을 가리켰다. 이놈의 직업병이 무서운 게야. 평생 저런 것만 쳐다보고 살았더니 며칠 조용하기만 해도 속이 다 궁금해서. 오늘은 인부들이 영 안 보이네. 날도 추워지는데 공사가 더딘가? 청년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졌다. 그는 입술을 달싹이다 이내 다른 말을 꺼냈다. 글쎄요, 요즘 뉴스에 하도 무서운 소리가 많이 나와서요.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박철근 씨는 그 미묘한 표정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지만 굳이 캐묻지 않았다. 그저 헛헛한 웃음으로 답을 대신할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귓가에 아내 이순자 여사의 잔소리가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놈의 아파트가 밥을 먹여줘, 잠을 재워줘? 닳고 닳도록 쳐다보면 당신 이름이라도 새겨준답디까? 하지만 순자도 알고 있었다. 남편이 저 현장을 그토록 애틋하게 바라보는 진짜 이유를. 그곳엔 부부의 평생이,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 영수의 미래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식탁은 조촐했지만 정갈했다. 순자가 끓여낸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24평 남짓한 낡은 아파트를 가득 채웠다. TV에서는 연일 시끄러운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다. 건설업 줄도산 위기, 부동산 PF 부실 시한폭탄 터지나, 전국 미분양 아파트 7만 호 육박, 악성 미분양 사상 최고치. 박철근 씨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쓸데없는 소리들 하고 있어. 저렇게 겁을 줘야 집 없는 사람들이 헐값에 집이라도 살까 싶어서 저러는 게지. 집이란 건 말이야. 땅 위에 짓는 순간부터 값이 오르게 돼 있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바로 아파트야. 그의 목소리엔 수십 년 경력의 장인이 갖는 확신과 자부심이 묻어났다. 하지만 맞은편에 앉은 순자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녀는 밥알만 씹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영수한테서 전화 왔는데 며칠째 잠을 통 못 잔다고. 당신이 좀 알아봐줘요. 걔가 원래 속갯말을 잘 안 하는 애잖아요. 알아볼 게 뭐 있어.
사내 자식이 그 정도 일로 끙끙 앓는 소리를 하면 쓰나? 내가 다 알아서 계약한 데야. 요즘 애들은 배짱이 없어서 탈이야. 나 때는 말이야. 박철근 씨의 나 때는 말이야가 시작되려던 찰나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아들 영수였다. 한눈에 봐도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얼굴이 푸석하고 눈은 퀭했다. 제철 과일이라며 검은 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저녁 드시고 계셨어요? 이놈아, 온다는 연락도 없이 저녁은 먹었냐? 이리 와서 숟가락 하나 더 놔라. 순자가 반갑게 아들을 맞았지만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결심한 듯 마른 침을 삼키고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박철근 씨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영수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한편의 악몽과도 같았다. 처음엔 그저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해준 가온채 퍼스트, 아파트 한 채로 시작했다. 하지만 분양사무소 직원의 달콤한 속삭임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지금 같은 기회는 다시 없습니다. 몇 채 더 계약해서 프리미엄 받고 파시면 아버지께 받은 돈 2배, 3배로 불려서 돌려드릴 수 있어요. 대출은 저희가 다 알아서 해결해 드립니다. 그 말은 독이 든 성배였다. 영수는 아버지의 퇴직금과 아파트 담보대출금까지 끌어모아 무리하게 추가 계약을 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동호수를 만들어 대출금을 타내는 유령 아파트 사기와 다를 바 없는 편법이었다. 처음 2%대에 불과했던 부동산 PF 대출 이자는 어느새 10%를 훌쩍 넘어섰고 건설사의 재정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미분양이 쌀이자 결국 건설사는 버티지 못하고 부도를 선언했다. 박철근 씨가 매일 아침 바라보던 가온채 퍼스트는 그렇게 한순간에 거대한 흉물이자 빚더미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 내 결혼할 때 주려고 했던 그 아파트가 전부 공중으로 날아갔단 말이냐? 박철근 씨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차라리 절망에 가까웠다. 그는 아들을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창밖, 어둠에 잠긴 도시의 불빛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저 수많은 아파트들. 그중 단 하나도 이제는 그의 것이 아니었다. 좀비 기업이랍니다. 뉴스에서 그러더군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건설사가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고. 제가 계약한 곳도 그런 회사였어요. 처음부터 사기였던 겁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영수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흐느꼈다. 순자는 아들의 등을 쓸어주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박철근 씨는 아무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챙겨 입었다. 여보, 이 밤중에 어딜 가려고? 순자의 만류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삐걱이는 낡은 아파트의 현관문이 닫히고 집 안에는 부서지는 울음소리만이 가득했다. 박철근 씨의 발걸음은 무의식적으로 그곳을 향하고 있었다. 가온채 퍼스트 공사 현장. 높다란 가림막에는 프리미엄의 완성, 당신의 자부심이 됩니다라는 문구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일신년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가림막에 찢어진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뼈대만 앙상하게 드러낸 건물은 거대한 괴물의 시체처럼 보였다. 한때 희망과 미래의 상징이었던 곳은 이제 거대한 무덤이 되어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는 현장 구석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시멘트 포대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의 주름진 뺨을 헐키고 지나갔다. 젊은 시절, 그는 동료들과 막걸리 한 사발을 나눠 마시며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다. 우리가 짓는 이 아파트 한 칸 한 칸이 누군가의 꿈이고 행복이라고. 그러니 벽돌 하나, 철근 하나 허투루 쓸 수 없다고. 그는 자신이 짓는 건물이 사람을 지키는 가장 단단하고 정직한 것이라 믿었다.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된 걸까? 언제부터 집이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돈 놓고 돈 먹는 투기판이 되어버린 걸까? 언제부터 정직한 땀의 가치가 종이 몇 장의 계약서 앞에서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게 된 걸까? 그의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흙먼지뿐이었다. 평생을 바친 그의 신념이 발밑에서부터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등 뒤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아들 영수였다. 아버지를 찾아 헤맸는지 숨이 턱까지 차 있었다.
영수는 아버지 옆에 와서 아무 말 없이 섰다. 부자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박철근 씨였다. 그의 목소리는 겨울바람보다 더 시리고 공허했다. 평생 쇠하고 흙만 만지고 살았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단단한 것들만 믿고 살았지. 저놈의 콘크리트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앙상한 건물의 뼈대를 가리켰다. 그런데 저길 봐라. 저게 무너진 게 아니야. 저걸 짓던 사람, 저걸 팔던 사람, 그리고 저걸 사려던 사람의 마음이 먼저 무너진 게지. 영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앗아간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아버지, 제가 다 망쳤습니다. 아버지의 평생을. 그때였다. 박철근 씨가 천천히 몸을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분노나 절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보다 더 깊고 슬픈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는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아들의 어깨에 쌓인 먼지를 털어주었다. 마치 어린 시절 흙장난을 하고 돌아온 아들의 옷을 털어주던 그 손길처럼. 아니다. 집이 무너진 거지 인생이 무너진 게 아니다. 아비가 돼서 그것도 하나 못 가르쳤구나. 그의 한마디는 그 어떤 질책보다 아들의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영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나는 평생을 무너진 곳에 새로 집을 짓던 사람이다. 내 마음이 무너진 자리에 다시 지으면 돼. 시간이 좀 걸리겠지. 예전처럼 번쩍이는 집은 아닐 게다. 그래도 비바람은 막아줄 수 있을 게야. 그게 최선입니까, 아버지? 그게 우리의 답안지입니까? 영수는 차마 묻지 못했다.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 위로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라는 성벽이 그 어떤 아파트보다 견고하게 서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좋아서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함께였기에 그들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집으로 향하는 부자의 그림자는 어쩐지 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단단해 보였다. 평생 모은 재산은 한순간에 사라졌지만 그들은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지 않았음을 깨닫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이 냉혹한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찾아야 할 진짜 인생 답안지일지도 모른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준 씨의 아침은 흙냄새와 함께 시작된다. 올해 73, 35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던 고등학교 역사 교사였던 그의 손은 이제 분필 가루 대신 보드라운 흙과 작은 새싹들을 매만진다. 그가 정년퇴직 후 아내와 함께 가꾸기 시작한 아파트 옥상 텃밭은 부부의 작은 왕국이자 보물창고다. 방울토마토가 익어가는 달콤한 냄새, 상추잎에 아침 이슬이 맺히는 싱그러움이 그의 노후를 채우는 가장 큰 사치다. 그에게 집이란 화려한 조망이나 평수가 아니라 이처럼 아내와 함께 작은 행복을 키워나가는 바로 이 공간 그 자체였다. 그의 평화로운 노후에도 거센 파도가 덮치려 했던 순간이 있었다. 때는 2020년, 퇴직 후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통장에 찍히는 320만 원의 공무원 연금에 익숙해질 무렵이었다. 대한민국 전체가 부동산 광풍에 휩싸여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유행처럼 번지던 시절,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소식들이 사방에서 들려왔다. 특히 젊어서부터 막역하게 지낸 친구 이동욱의 성공은 그의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들었다. 일찌감치 사업에 뛰어들어 부동산 투자로 큰돈을 번 친구는 만날 때마다 그를 안타까워했다. 민준아, 자네 그 연금만 믿고 있다가 큰일 나. 물가 오르는 거 봐. 지금이라도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지. 신도시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계약금만 넣으면 나중에 피가 2배는 붙을 거야. 내가 좋은 자리 알아봐 놨어. 평생 교직에만 있어서 세상을 너무 몰라. 친구의 말은 달콤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아내 박숙자 여사 역시 우리도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지혜 딸 시집 갈 때 손주들 과자 값이라도 넉넉히 쥐어주려면 이라며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평생 모은 1억 5천만 원의 예금 통장이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결국 그는 아내의 손에 이끌려 친구가 주선한 투자 설명회에 참석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번지르르한 양복을 입은 젊은 직원이 현란한 그래프를 띄워놓고
확정 수익, 프리미엄 보장 같은 단어들을 열정적으로 외쳐댔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홀린 듯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었고 그 소리가 마치 성공으로 가는 마지막 열차의 기적 소리처럼 들렸다. 친구는 그의 등을 떠밀며 속삭였다. 봐, 다들 이렇게 앞서가고 있잖아. 자네만 뒤처질 건가? 인생은 말이야. 가끔은 배짱 좋게 질러야 하는 거야. 그 순간 김민준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평생을 원칙과 상식을 가르치며 살아온 자신의 삶이 거대한 흐름에 떠밀려가는 조각배처럼 느껴졌다.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아내의 초조한 눈빛과 친구의 재촉하는 목소리 속에서 그는 평생 일대의 갈등에 휩싸였다. 여기서 도장을 찍으면 친구처럼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잘못된다면 아내와 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고 조용히 설명회장을 빠져나왔다. 친구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소리쳤다. 이 답답한 양반아, 평생 그렇게 후회하면서 살아라.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날 밤, 부부는 잠 못 이루고 마주 앉았다. 김민준 씨는 낡은 가계부를 꺼내 들었다. 지난 3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빼곡하게 기록해온 삶의 궤적이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나는 역사 선생이었소. 역사를 보면 말이야. 비정상적으로 뜨거운 건 반드시 차갑게 식거나 산산조각이 나더군. 우리는 평생 저 가계부의 숫자들처럼 정직하게 살아왔어. 하룻밤의 꿈을 위해 우리의 역사를 통째로 도박판에 걸 수는 없소. 그의 말에 아내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부부는 그날 밤 화려한 대박의 꿈 대신 소박하지만 단단한 현실을 지키기로 결정했다. 그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그 위기의 순간,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로부터 5년이 흐른 2025년 겨울, 김민준 씨는 옥상 텃밭에서 갓 수확한 물을 다듬고 있었다. 아내는 그 무로 뜨끈한 어묵탕을 끓일 준비를 했다. TV 뉴스에서는 연일 금리 인상과 부동산 PF 부실 사태로 줄도산하는 건설사와 공실로 넘쳐나는 신도시 상가들의 비명이 흘러나왔다. 그가 투자할 뻔했던 지식산업센터 역시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로 방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친구 이동욱은 무리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부도를 맞아 평생 일군 재산을 모두 날리고 건강까지 잃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다. 김민준 씨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친구를 비웃거나 자신의 선택에 우쭐한 마음은 들지 않았다. 다만 그날 밤 아내의 손을 잡고 투자 설명회장을 빠져나오던 자신의 뒷모습을 떠올리며 조용히 가슴을 쓸어내릴 뿐이었다. 여보, 이리 와서 어묵 맛 좀 봐요. 당신이 키운 물을 넣어서 그런지 국물이 아주 시원하네. 아내의 목소리에 그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부부는 나란히 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어묵탕을 나눠 먹었다. 창밖은 영하의 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낡고 작은 아파트 안은 온기로 가득했다.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울리는 월급, 아니 연금 입금 알림은 이제 부부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평화로운 소리가 되었다. 그 돈으로 손주들의 장난감을 사주고 가끔은 아내와 함께 기차를 타고 국내의 작은 소도시로 훌쩍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수십억 자산가의 삶은 아니지만 돈 때문에 잠 못 이루거나 누군가를 원망할 필요 없는 삶. 그것이 김민준 씨가 선택한 노후의 풍경이었다. 어쩌면 인생의 답안지랑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오답을 피해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눈앞에 화려한 성을 쌓으려 욕심내기보다 비바람을 막아줄 나만의 작은 초가를 단단하게 짓는 지혜. 김민준 씨는 흘고든 손으로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퍼지는 온화한 미소는 그 어떤 프리미엄 아파트의 화려한 조망보다 값지고 아름다워 보였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것은 거대한 재산이 아니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뜨끈한 국물 한 그릇을 나눌 수 있는 이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이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경랑의 시대를 살아온 그가 찾아낸 가장 완벽한 인생의 정답이었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박철근 어르신의 이야기가 그저 한 개인의 불행한 이야기, 드라마 속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전체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거든요.
가장 큰 시한폭탄이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흔히 말하는 PF 대출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건설사들이 아파트 지을 때 은행에서 미리 돈을 빌려 쓰는 건데 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2023년 말에 135조 원을 넘더니 작년 3분기에는 무려 200조 원 가까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200조 원.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도 안 오시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증권사 같은 제2금융권에서 빌려준 돈은 열에 하나는 제때 이자도 못 갚는 부실 대출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연체율이 10%를 훌쩍 넘었다는 건 여기저기서 빨간불이 깜빡거리는 수준을 넘어 이미 불이 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몇 년 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이 위험이 현실이 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건설 현장에서는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감당 못하는 좀비 기업들이 넘쳐난다는 경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게 바로 텅텅 빈 아파트, 즉 미분양 문제입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전국에 주인을 찾지 못한 새 아파트가 6만 9천 가구나 쌓여 있습니다. 특히 다 지어놓고도 안 팔리는 악성 미분양 물량이 2만 8천 채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건설사는 아파트를 팔아서 은행 빚을 갚아야 하는데 집이 안 팔리니 돈이 안 들어오고 결국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 미분양 물량의 85% 이상이 지방에 몰려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박철근 어르신 아들이 투자했던 가온체 퍼스트처럼 지방의 신축 아파트 사업들이 통째로 좌초될 위험이 아주 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시적인 경제 위기보다 우리 시니어들에게 더 직접적이고 교활하게 파고드는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 사기입니다. 박철근 어르신 아들이 당한 유령 아파트 사기처럼 요즘 사기꾼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보고서를 보니 우리나라 성인 중 절반 가까이가 사기를 경험했고 4명 중 1명은 실제로 돈을 뜯겼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흔한 게 바로 투자 사기였어요. 특히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이버 사기 피해가 4년 만에 4배나 늘었다고 하니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원금은 기본이고 확정 수익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아무나 못 사는 프리미엄 아파트 특별 분양 기회입니다. 이런 달콤한 말로 유혹해서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노리는 겁니다. 요즘에는 가상화폐랑 엮어서 더 복잡한 수법을 쓰기도 하고요. 전문가들은 어르신들이 이런 사기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금융 지식이 조금 부족하고 자산을 불리고 싶은 마음이 크고 또 외로운 마음을 파고들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런 사기 피해는 단순히 돈만 잃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부끄러운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불안정하니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만 늘어놓을 수는 없겠죠. 우리에게는 김민준 선생님이라는 희망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역사 교사였던 김민준 선생님의 노후는 화려하진 않지만 옥상 텃밭의 흙냄새처럼 구수하고 단단합니다. 몇 년 전 부동산 광풍이 불 때 친구가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매일같이 졸랐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칙과 상식을 지키며 투기적인 투자를 거절했던 거죠. 그 결과 친구는 PF 부실 사태에 휘말려 전 재산을 잃고 건강까지 나빠졌지만 김민준 선생님 부부는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320만 원의 공무원 연금과 소소한 텃밭 농사로 평화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김민준 선생님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모두가 찾아야 할 인생 답안지 아닐까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은퇴 후에는 돈을 불리는 수익성보다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정성과 매달 생활비를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연금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2, 3층 연금 체계를 튼튼하게 쌓아 올려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늦추면 매년 7.2%씩 연금액이 늘어나는 연기연금 제도가 있으니 꼭 활용하시고 퇴직연금 IRP도 일시금으로 찾지 말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30%나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평생연금을 받는 주택연금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둘째, 자산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짜야 합니다. 노후 자금은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낮은 예금이나 적금, 나라에서 발행하는 국공채, 신용등급이 아주 높은 회사채 중심으로 굴려야 합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을 막아주고 매달 월세처럼 돈이 나오는 배당주 ETF 같은 상품을 조금 섞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전체 자산의 30%에서 50%는 언제든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계셔야 마음이 편합니다. 셋째, 부동산에 대한 환상을 버리셔야 합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제 옛말입니다. 관리비에 세금에 집이 비어있을 때의 손해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위험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해서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꾸거나 앞서 말씀드린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등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넷째, 소득 크레바스에 대비해야 합니다. 보통 60세의 직장에서 은퇴하고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기 시작하는데 이 5년 동안의 소득 공백기를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를 대비해서 50대부터 재취업을 준비해서 소득을 보충하고 연금 수령액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노후에 최소 생활비로 한 달에 251만 원, 적정 생활비로는 369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니 이걸 기준으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야 합니다.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나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센터, 서울시 50플러스 포털 같은 곳에 가면 무료로 상담도 해주고 좋은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박철근 어르신의 아픔과 김민준 선생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인생과 반지는 눈앞에 화려한 대박이 아니라 어떤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을 단단하고 소박한 나만의 성벽을 쌓는 지혜입니다. 돈이나 재산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사랑하는 가족과 평범한 하루하루의 소중함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인생의 정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박철근 씨, 가족처럼 고수익 보장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잃는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 정부와 여러 기관들은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또 안정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뿐만 아니라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노후 준비 전반에 걸친 무료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는 내가 앞으로 얼마나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미리 확인하고 든든한 노후 계획을 세우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금융감독원의 FSS 시니어 금융아카데미는 직접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으로 찾아가서 노후 자산관리법, 금융사기 예방법, 디지털 금융활용법 같은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해 어르신들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도 빼놓을 수 없죠. 내가 살던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집값 변동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자산은 수익성보다는 안정성과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전체 자산의 30%에서 50%는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성 자산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나머지는 국공채나 우량회사채, 배당주 ETF처럼 원금 손실 위험이 적으면서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고 조언합니다. 다음으로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까지 소득이 없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 기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해결책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간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재취업과 연금 수령 조정을 지원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 인력이 자신의 지식과 경력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 공백도 메우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같은 지자체 기관들도 50세 이상 세대를 위한 체계적인 인생 재설계 교육, 일자리 연계,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까지 폭넓게 지원해서 은퇴 후에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연기연금 제도라는 것도 있는데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 크레바스 기간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금 수령을 늦춰서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후를 더 튼튼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을 최대로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로 옮겨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무려 30%나 절감할 수 있어요. 또 자산을 인출할 때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세금 이연 효과가 있는 IRP, 그리고 일반 금융 계좌 순으로 인출하는 슬로테크 전략을 쓰면 절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령 아파트 사기처럼 노년층의 외로움과 정보 부족을 악용하는 교묘한 금융 및 투자 사기 범죄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기 예방 교육과 법적 보호 장치를 튼튼하게 만들고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고령 친화 금융환경 조성 방안을 통해 은행 앱에 어르신 전용 모드를 도입하고 금융사기 방지 기능이 들어간 시니어 전용 카드를 개발하는 등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요즘 유행하는 사기 수법과 대처 요령을 알려주는 찾아가는 범죄 예방 교실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힘쓰고 있죠. 만약 불행히도 금융사기를 당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각 지자체의 법률상담센터에서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원금 보장, 확정 고수익이라는 말은 100% 사기라고 단언합니다. 어떤 투자를 하든 반드시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식으로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계약이나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녀나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충동적인 결정을 막고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박철근 씨의 비극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면 김민준 씨의 평온한 노후는 결코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정부와 사회가 마련한 든든한 정책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눈앞의 유혹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나만의 단단한 성벽을 쌓아가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는 해지는 붉은 노을이 깊어갈수록 세월의 강물은 더욱 잔잔히 흘러가고 가슴에 품은 수많은 이야기들, 별처럼 반짝이며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때론 거친 파도에 흔들리기도 하고 때론 고요한 물결에 마음을 기대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는 삶이라는 이름의 항해를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저물녘의 고요함 속에서 내일의 밝은 태양을 다시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한편의 아름다운 시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상반된 삶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한 분은 박철근 씨처럼 고수익 보장이라는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 평생 모아온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으셨고, 또 한 분은 김민준 씨처럼 지혜로운 준비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평온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기에 더욱 가슴 저미는 울림을 줍니다. 박철근 씨의 눈물에서 우리는 탐욕이라는 이름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파국을 불러올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그 애틋한 마음이 도리어 자신을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는 현실은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외로움과 불안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사기꾼들의 잔혹함 앞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었던가요? 이 시대의 자식된 도리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과연 그분들을 잘 지켜드리고 있었을까요? 먹먹한 마음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지만 희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김민준 씨의 평화로운 미소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미소는 결코 타고난 행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연금을 미리 확인하고 정부와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귀 기울이며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주저없이 구하는 용기 있는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낸 값진 결과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통해 활기찬 사회활동을 이어가고
주택연금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며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미래의 자신에게 더 큰 선물을 준비하는 그 지혜로운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세대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막 그 길목에 들어선 우리 5060세대 여러분, 지나온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인내하고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삶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값진 것입니다. 이제는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가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박철근 씨의 슬픔에 공감하지만 김민준 씨의 평온함에 다다르고 싶습니다. 그 행복한 노후는 결코 꿈이 아닙니다. 정부와 사회가 마련해 놓은 든든한 울타리,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의 지혜로운 조언들이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불안하다고 숨기보다는 솔직하게 주변에 털어놓고 잘 모른다고 포기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배우려 노력하는 작은 시도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녀들과 허심탄회하게 노후 계획을 공유하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교류를 이어가며 외로움의 그림자를 몰아내세요. 혼자서 짊어지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이 어디쯤 와 있든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배운 지혜를 등불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이 후회와 불안이 아닌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채널이 언제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황혼이 가장 눈부신 인생의 절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빛나는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남들 다 하는 노후 준비, 나만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가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일 아침 약수터에서 마주치던 건강하던 이 부장님, 갑자기 쓰러지셔서 평생 모은 3억이 순식간에 병원비로 녹아내렸다는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남의 일일까요? 이미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57%는 순자산이 3억 원도 채 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연 나는, 그리고 지금 한창 고생하는 우리 자녀들은 이 냉정한 자산 지도에서 도대체 몇 번째 칸에 서 있는 걸까요? 오늘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냉혹한 현실과 그 해답을 담은 인생 답안지를 공개합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남광시장 모퉁이에 희미한 불이 켜졌다. 박만덕 사장의 40년 단골 자리, 만덕상회의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익숙하게 좌판의 싱싱한 대추와 물을 진열하며 허리를 두드렸다. 68, 이마에 펜주름만큼이나 억척스럽게 살아온 세월이었다. 아이고, 박 사장. 오늘도 천하장사네. 절친한 친구이자 시장경비원으로 퇴직한 최기남이 뜨거운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다가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종이컵을 받아 든 만덕의 얼굴에 자부심이 스쳤다. 그럼 내 나이에 아직 이만큼 짱짱한 사람 있으면 아와보라 그래. 이래봬도 저축은행에 꼬박꼬박 모은 내 순자산이 3억이 넘어. 3억. 만덕은 숫자 3을 만들며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그의 3억은 일종의 훈장이었다. 자식들 다 키우고 빚 하나 없이 쌓아 올린 성씨의 증표. 대한민국 가구의 57%가 넘지 못했다는 그 냉혹한 자산의 강을 그는 뗏목 하나로 건넌 셈이었다. 대단하지, 암. 우리 중에 자네가 제일 부자야. 근데 자네 요새 기침이 좀 잦은 것 같네. 병원은 가봤어? 귀남의 걱정 어린 말에 만덕은 손사래를 쳤다. 에이, 사내 자식이 그까짓 기침 좀 한다고 유난 떨기는. 평생 흙먼지 마시고 살았는데 이 정도는 훈장이지. 그나저나 우리 아들 민준이 알지? 그놈이 요새 아주 큰일을 벌이려고 준비 중이야. 아들 이야기가 나오자 만덕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번듯한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은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래? 민준이야 워낙 똑똑하니까. 무슨 일인데? 무슨 스마트팜인가 뭔가 한다는데. 나는 잘 몰라. 아무튼 나라에서 지원도 해주고 한번 터지면 돈방석에 앉는 거라고 하더군. 이제 내 아들도 사장님 소리 듣게 생겼어. 만덕은 마치 자신이 사장이 된 것처럼 어깨를 으쓱였다.
그 모습에 귀남은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커피를 마실 뿐 더는 묻지 않았다. 만덕의 마른 기침 소리가 새벽 시장의 소음 속으로 희미하게 흩어졌다. 그것이 다가올 폭풍의 아주 작은 전조임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며칠 뒤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아들 민준이 시장을 찾았다. 만덕은 좌판 최고의 과일들을 깎아 내밀며 아들 자랑에 여념이 없었다. 민준은 주변 상인들의 인사를 받으며 어색하게 웃다가 이내 아버지의 손을 끌고 한적한 골목으로 향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냐? 무슨 일이냐? 얼굴이 왜 이렇게 심각해? 민준은 한참을 뜸들이다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제가 추진하는 스마트팜 사업 초기 자본이 조금 더 필요하게 됐어요.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해서요. 그래? 얼마나 더 필요한데? 만덕은 대수롭지 않게 물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준은 아버지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3억 정도요. 아버지께서 평생 모으신 돈, 그거 잠시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3년 안에 2배, 아니 3배로 불려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을 건 사업이에요. 순간 만덕의 세상이 멈췄다. 3억, 새벽잠을 설치고 한여름 땡볕과 한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달아빠진 고무장갑을 몇 번이나 닦고 끼며 모은 돈이었다. 아픈 아내의 병원비와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치르고 남은 그의 인생 전부가 담긴 숫자였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의 시간이자 땀이자 피였다. 그게 내 사업에 전부 들어간다고? 네, 아버지, 절 믿으셔야 해요. 이건 그냥 장사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바꾸는 혁신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고생하신 거 제가 다 보상해 드릴게요. 이젠 제발 좀 쉬세요. 아들의 눈은 간절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평생 고생한 아버지를 쉬게 해드리고 싶다는 그 말에 만덕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속절없이 녹아내렸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싸늘한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다. 귀남의 걱정, 어린 얼굴이 떠올랐다. 내 노후는 어쩌고? 마음속에서 누군가 소리치고 있었다. 그날 밤 만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통장을 꺼내 닳고 다른 표지를 몇 번이나 쓸어보았다. 아들의 성공과 자신의 노후 사이에서 그는 밤새도록 위태로운 줄타기를 했다. 다음 날 시장에서 만난 귀남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귀남은 담배를 깊게 빨아들인 후 긴 연기와 함께 한숨을 내쉬었다. 만덕아, 그 돈이 어떤 돈이냐? 내 뼈를 갈아 만든 돈 아니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이건 아니야. 노인들한테 3억은 버는 돈이 아니라 지키는 돈이야. 자식 사업 미천이 아니라 내 마지막 목숨 줄이라고. 나도 알아. 아는데 민준이 그놈 눈빛을 보니까 차마 안 된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 평생 고생만 한 애비가 돼서 마지막 기회마저 꺾어버리는 것 같아서. 만덕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귀남은 친구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결정은 내가 하는 거지만 딱 하나만 기억해라. 부모 노후가 든든해야 자식도 마음 놓고 자기 인생 사는 거야. 부모가 쓰러지면 그 짐은 고스란히 자식한테 가는 법이다. 귀남의 말은 비수처럼 만덕의 가슴에 박혔다. 며칠 고민하던 그는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안 되겠다. 이 돈은 못 주겠다. 이건 내 애미랑 약속한 내 마지막 보루다. 수화기 너머로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아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날아왔다. 아버지, 정말 실망입니다. 평생 그렇게 시장 바닥만 보고 사시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시는군요. 그 돈 쥐고 계시면 뭐가 달라져요? 전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뚝! 전화가 끊겼다. 만덕은 한동안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 그 한마디가 그의 40년 세월을 통째로 부정하는 듯 했다. 자존심이 상했고 서러웠다. 그날 이후 그는 며칠을 알아누웠다. 기침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를 괴롭혔다. 결국 만덕은 아들에게 굴복했다. 그래,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자식의 미래를 막는 아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은행에서 보자. 다음 날 만덕은 평생 입던 작업복 대신 낡은 양복을 꺼내 입었다. 은행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창구 앞에 앉아 통장과 도장을 꺼내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마지막 순간까지 갈등이 그를 붙잡았지만 아들의 실망한 얼굴이 떠올라 눈을 질끈 감았다.
아드님 계좌로 3억 원 전부 이체하시는 거 맞으시죠? 은행원의 확인 질문에 그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왈칵 치밀어 올랐다. 그는 미친 듯이 기침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는 의자에서 그대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코에는 산소줄이 연결되어 있었고 옆에는 하얗게 질린 얼굴의 아들 민준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버지, 의사가 들어와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다. 폐암 3기, 이미 손쓰기에는 늦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아버지가 기침을 할 때마다 잔소리만 여겼던 지난 날들이 후회로 밀려왔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버지의 마지막 보루마저 빼앗으려 했던 자신이 짐승처럼 느껴졌다. 만덕은 희미한 정신 속에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말없이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쉰 목소리로 평생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아들아, 이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답안지다. 그것은 원망이 아니었다. 어리석은 아들을 향한 한없는 연민이자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주는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3억이라는 돈은 아들의 사업 자금이 아닌 아버지의 생명을 위한 마지막 동아줄이 되었다. 그 후 민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사업 계획서를 찢어버리고 곧바로 건설 현장으로 달려갔다.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버지의 병원비를 보탰다. 매일같이 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몸을 닦아주며 곁을 지켰다. 만덕의 통장 잔고는 매일같이 무섭게 줄어들었다. 평생 모은 3억은 반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갔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돈보다 더 든든한 아들이 있었다. 오늘 우리는 이 냉혹한 자산지도 위에서 몇 번째 칸에 서 있습니까? 3억, 10억이라는 숫자가 정말 우리 노후의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박만덕 사장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 써 내려간 인생의 마지막 장에 당신은 어떤 답을 적어 넣으시겠습니까? 방향이 맞으면 언젠가는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돈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니어를 위한 자산 단계별 은퇴 전략으로 그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이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산의 한적한 아파트 단지, 아침 6시면 어김없이 현관문을 나서는 이가 있었다. 30년 넘게 구청 건축과에서 일하다 7년 전 명예롭게 퇴직한 김성실 씨. 그의 하루는 동네 뒷산인 정발산 산책으로 시작된다. 공무원 연금으로 매달 통장에 지키는 280만 원은 호화롭진 않아도 아내와 둘이 소박한 행복을 꾸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는 내 인생은 대박은 없어도 쪽박도 없는 밋밋한 모범 답안지 같은 삶이라며 웃곤 했다. 평생을 도면과 서류 사이에서 원칙을 지키며 살아온 그에게 노후 역시 계획된 예산과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안정된 선과 같았다. 그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하나뿐인 딸, 지혜가 찾아온 어느 주말 오후였다. 반짝이는 눈으로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만들어 온 딸은 성수동에 공유 주방을 기반으로 한 디저트 카페를 열겠다며 야심찬 사업 계획을 늘어놓았다. MZ세대를 겨냥한 아이템, 유명 셰프와의 협업, SNS 마케팅 전략까지 아버지가 보기에도 꽤 그럴싸했다. 문제는 마지막 장에 있었다. 아빠, 그래서 초기 투자금이 딱 2억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건 다 해결됐는데 이 아파트만 담보로 잡히면 청년 창업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아빠 평생 나라 일만 하시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하셨잖아요. 제가 3년 안에 지금 연금의 2배를 매달 용돈으로 드릴게요. 제발 제 인생의 유일한 기회예요. 딸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그 눈빛은 아버지가 평생 외면할 수 없었던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아내는 옆에서 여보, 우리 딸 똑똑하나요? 한번 믿어줍시다라며 거들었다. 성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 아파트는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아내와 함께 청약 통장을 붓고 모델하우스를 수십 번 드나들며 벽지 한 장까지 함께 골랐던 두 사람의 역사 그 자체였다. 또한 혹시 모를 질병과 사고에 대비한 마지막 보루이자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이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성실은 딸을 조용히 불렀다. 그는 낡은 가계부와 보험 증서 뭉치를 꺼내놓았다. 지혜야, 이게 아빠와 엄마의 노후 계획서다. 한 달 생활비, 병원비, 경조사비 그리고 혹시 우리가 요양원에 가게 될 때를 대비한 돈까지 다 계산되어 있어. 이 집은 이 모든 계획의 마지막 방패막이야. 미안하지만 이 방패를 너의 창업을 위해 내어줄 수는 없구나.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미안함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원망과 실망이 뒤섞인 목소리가 아버지의 가슴을 찔렀다. 결국 안 된다는 거네요. 평생 그렇게 숫자만 보고 사시니 제 꿈의 가치는 안 보이시는군요. 알았어요. 아빠 도움 없이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대신 저도 더는 아빠한테 기대 안 할래요. 평생 그렇게 답답한 원칙 속에서 사세요. 전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쾅, 닫히는 문소리가 거실을 무겁게 울렸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훔쳤고 성실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내가 틀린 걸까? 자식의 앞길을 막는 옹고집 늙은이가 된 걸까?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날 이후 딸에게선 연락이 끊겼다. 딸과 사이가 멀었다는 사실은 그의 단단했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생채기를 남겼다. 2달 뒤 성실은 정기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딸과의 일로 속을 끓인 탓인지 이가 자주 쓰리곤 했다.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조직 검사 결과 위암일기 판정이 내려졌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의사는 불행 중 다행이라며 그를 안심시켰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초기에 발견한 건 천운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다행히 전이도 없었다. 수술비와 치료비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었지만 미리 준비해둔 실비보험과 비상금 통장 덕분에 가게에 큰 타격을 주지 않고 온전히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잿빛 얼굴로 병실을 찾아온 딸은 아버지의 헬쑥한 얼굴을 보자마자 무너져 내렸다. 아빠 미안해, 내가 아빠 속을 썩여서. 성실은 말없이 우는 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리고 창밖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지혜야, 만약 아빠가 그때 내 날대로 집을 담보로 잡혔다면 어땠을까? 대출금 이자 걱정에, 사업 걱정에 내 건강을 돌볼 여유가 있었을까? 이 병원비를 무슨 수로 감당했을까? 아빠가 지켜야 했던 건 낡은 아파트가 아니었어.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우리 가족이 쓰러지지 않게 버텨줄 마지막 뿌리. 바로 그걸 지키고 싶었던 거다. 그 말에 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손을 부여잡은 채 한참을 울었다. 딸은 무리한 대출 대신 작은 정부 지원금과 자신의 저축으로 계획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온라인 디저트 샵을 열었다. 처음에는 고전했지만 아버지의 말처럼 단단한 뿌리 위에서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고 있다. 오늘 김성실 씨는 여전히 아침 6시에 정발산에 오른다. 그의 곁에는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산을 오르는 딸이 있다. 그의 통장 잔고는 크게 불어나지 않았지만 그의 인생 잔고는 그 어떤 부자보다 풍요롭게 채워져 있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만이 사랑이라 믿으십니까? 어쩌면 나의 노후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녀가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가장 현명하고 위대한 사랑일지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 답안지에는 지금 무엇이 쓰여 있습니까? 월 300만 원 연금으로 자산 10억 부럽지 않게 사는 법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시니어 여러분, 노후라는 긴 여정 앞에서 혹시 모를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는 않을까?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평생 땀 흘려 자식들 키우고 이제 좀 허리 펴나 싶었는데 막상 통장 잔고를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우리네 현실 아니겠습니까? 더 무서운 건 그나마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 자산이 생각지도 못한 병원비라는 파도에 한순간에 휩쓸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드라마에나 나오는 남의 일일까요? 오늘 우려 나눠야 할 이야기는 바로 이 냉혹한 현실에 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은퇴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4억 5천만 원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입니다. 절반의 시니어 가구는 순자산이 1억 8,7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합니다. 자, 여기 평생 성실하게 일해 3억 원이라는 자산을 모으신 박만덕 사장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3억 원은 그분의 자부심이자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죠. 그런데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며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마 외면할 수 없어 도와주다 보니 어느새
노후 자금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설상가상으로 폐암 3기 진단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갑자기 닥쳐온 병마 앞에서 남은 돈은 이제 아들의 사업 자금이 아니라 본인의 생명을 지탱해야 할 마지막 보루가 되어버린 겁니다. 폐암 치료비가 1년에 평균 4,600만 원이 넘게 든다고 합니다. 물론 암 환자에게는 산정특례 제도라는 게 있어서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긴 하지만 비급여, 항목인 최신항암제나 간병비,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한 해에 45조 원을 훌쩍 넘어 이제 50조 원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이 모든 상황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박만덕 사장님의 사례는 우리에게 두 가지 무서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자녀 리스크와 건강 리스크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또 다른 분, 김성실 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김성실 씨에게도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김성실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서운해하는 딸을 보는 심정이야 오죽했겠습니까만 그는 자신의 노후 자산과 집을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위암 1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다행히 그는 미리 준비해둔 실비 보험과 비상금 덕분에 2,700만 원에 가까운 치료비를 해결하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성실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노후 자산은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막이라는 것을요.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은퇴 후에는 자산의 최소 30%에서 많게는 50%까지는 언제든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요. 주식이나 부동산에 모든 돈이 묶여 있으면 박만덕 사장님처럼 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자녀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전문가는 부모의 경제적 독립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식이 눈에 밟혀 모든 걸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결과가 부모와 자식 모두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똑똑히 봐야 합니다. 물론 자녀를 도와줘야 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에는 반드시 언제까지 얼마를 어떤 용도로 지원할 것인지 명확히 하고 그 돈을 자녀에게 줌으로써 내가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은 없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노후행복설계센터를 찾아가 보십시오. 나라에서 무료로 재무설계를 도와주는 좋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노후 자산은 더 불리기 위해 애쓰는 버는 돈이 아니라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내야 하는 지키는 돈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만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노후를 굳건히 지키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이 걱정 없이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펼치도록 도와주는 가장 현명하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김성실 씨의 사례를 바탕으로 월 300만 원 연금으로 자산 10억 부럽지 않게 사는 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대한민국 노인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계속 일할 수 있을까? 어떤 일자리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걱정 마세요. 우리나라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를 위해 정말 다양한 일자리 지원 정책을 마련해두고 있답니다. 크게 보면 공공형 일자리와 민간형 일자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공공형 일자리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이 공공형 일자리는 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거나 어르신들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해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바로 공익활동입니다. 말 그대로 지역사회에 공익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인데요.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 다른 노인분들을 돌보는 노노케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도서관이나 공원 같은 공공시설에서 봉사하는 활동 등이 있어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직역연금 수급자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내가 사는 지역에 도움이 되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활동이죠. 두 번째는 노인역량활용 사업, 다른 말로는 사회서비스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쌓아오신 숙련된 기술이나 전문성,
그리고 풍부한 경험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돌봄이나 안전, 교육 같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돌봄 활동을 지원해 주시거나 공공기관에서 행정 업무를 도와주시는 일 등이 여기에 속하죠. 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상이지만 어떤 유형은 만 60세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 서비스형 선도 모델이라는 시범 사업도 진행되고 있어요. 이건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이나 기업 같은 외부 자원까지 활용해서 요즘 신노년층에게 딱 맞는 새로운 일자리를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사업이라고 하니 앞으로 더 다양한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다음은 민간형 일자리입니다. 이 민간형 일자리는 어르신들이 직접 시장에 진출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또 기업들이 어르신들을 고용하도록 유도해서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공동체 사업단입니다. 이건 2분 이상의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인데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팔거나 직접 손으로 공산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하고 예쁜 실버 카페 같은 매장을 운영하기도 해요. 농사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지역 영농 사업을 하시기도 하고 운송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사업 특성에 맞는 분들이라면 도전해 볼 만한 아주 멋진 기회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취업 알선용입니다. 이건 특정한 교육을 받으셨거나 해당 업무 능력을 갖추신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연결시켜드려서 임금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자리예요. 세 번째는 시니어 인턴십인데요. 이건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해줘서 기업이 어르신들을 새로 고용하거나 기존에 계시던 분들을 계속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랍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숙련된 경험을 가진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고 어르신들도 새로운 일터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니 서로에게 좋은 제도겠죠? 마지막으로 고령자 친화기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륜을 활용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질 좋은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의 설립이나 운영을 지원해주는 정책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면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곳도 더 늘어나겠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어르신들에게 더 적합한 새로운 일자리 8가지 종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니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거라고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건강하게 또 만나요. 시간의 강물은 굽이쳐 흘러 어느새 황혼의 뜰에 다다랐지만 그대 발자취마다 깊어진 지혜는 이제 다시 피어날 새로운 씨앗이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노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정책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내가 과연 나이가 들어서도 쓸모 있는 존재일까? 더 이상 사회에 기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과 외로움에 때론 눈물을 훔치셨을지도 모릅니다. 축적된 세월의 무게만큼 깊어진 주름살은 고통과 상처가 아닌 삶의 모든 풍파를 이겨낸 당신의 숭고한 훈장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수많은 정보 속에는 바로 그 해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라는 생각에 갇혀 덩그러니 앉아 지난날의 추억만을 되뇌이며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변화 속에서 자신이 설 자리를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에 무기력함에 잠겨버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노노케어를 통해 또 다른 어르신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로 손주 같은 아이들에게 귀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주며 때론 공동체 사업단을 꾸려 오랜 꿈이었던 나만의 가게를 열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시니어 인턴십을 통해 젊은 세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고령자 친화기업에서 자신의 경륜을 마음껏 펼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깊어진 지혜와 함께 새로운 도전이 주는 설렘과 활기가 가득합니다. 사회와 연결되어 자신이 여전히 유의미한 존재임을 느끼는 그들의 삶은 매 순간 빛나는 보석처럼 찬란합니다. 이 두 상반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바로 선택의 차이입니다. 세월의 흐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갈지는 온전히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 들미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음을, 우리의 지혜와 경험이 여전히 값진 자산임을 깨닫고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우리의 노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색깔의 행복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삶은 그 자체로 한편의 위대한 역사이자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당신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따뜻함이 전해지고 당신의 목소리가 울리는 곳마다 지혜의 빛이 밝혀집니다. 이 사회는 여전히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숙련된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다양한 일자리 정책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활력을 부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되찾아드릴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나는 늙었어라는 말로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나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기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긍정의 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노년은 끝이 아니라 가장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사회는, 그리고 저희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당신의 노년이 흘러간 시간의 그림자가 아닌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찬 또 다른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눈부신 행복을 선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노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전 재산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오히려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다면 선생님께서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남편 병수발에 자식들 결혼까지 다 시키고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나 했더니 2억이라는 빚만 떠안게 된 61세 주부의 피눈물. 그리고 퇴직금 3억을 주식으로 날리고 아내와 자식들 얼굴도 못 보겠다며 절망하는 67세 가장의 이야기가 혹시 남의 일처럼만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3명 중 무려 6명이 빚을 지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왜 우리의 노후는 이토록 불안하고 고통스러워야만 하는 걸까요? 잘못된 선택 한 번, 예기치 못한 불행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인지, 오늘 영상 놓치시면 평생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만약에 딱 하루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질문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희뿌연 새벽 공기를 가르며 인력사무소로 향하던 길이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 질문은 바람보다 더 시리게 심장을 파고들었다. 3년 전 남편의 3년상을 막 마쳤던 그 봄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니 그보다 더 전으로 빚보증 한 번 잘못 써서 평생 모은 돈을 날리고 화병으로 쓰러진 남편의 손을 붙잡고 여보,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라고 억지 미소를 지었던 그날 밤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강물처럼 흘러가 버렸다. 나는 올해 61, 이정숙이다. 경기도 수원의 낡은 빌라 4층,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무릎은 내 인생의 무게처럼 무겁기만 하다. 3년 전 10년 넘게 병상에 누워있던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냈다. 남편의 오랜 투병 생활은 억척 같았던 내 삶의 전부였다.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의 약을 챙기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파출부 일을 나가 푼돈을 벌었다.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내며 두 아들 모두 번듯하게 결혼시켜 내보냈다. 이제야말로 지긋지긋한 가난과 병수발에서 벗어나 나만의 인생을 살아볼 수 있겠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것도 잠시였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고 적적함을 달랠 길이 없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는 죽기보다 싫었다. 손주들 과자값이라도 내 손으로 벌고 싶다는 소박한 꿈, 그리고 텅 빈 마음을 채워줄 무언가가 절실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동네 상가에 나온 작은 식당 자리였다. 평생 남의 집 밥만 해주던 내가 이제는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싶었다. 어머니, 식당이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엄마, 그냥 저희가 드리는 용돈 받으시면서 편하게 쉬세요. 왜 사서 고생을 하시려고 그래요. 아들들은 극구 말렸다. 하지만 그때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다. 내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자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했다. 남편 병원비와 아이들 결혼자금으로 쓰고 남은 얼마 안 되는 돈과 퇴직금,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1억 원을 합쳐 식당을 열었다. 이름은 엄마의 밥상.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내 자식에게 먹인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손님이 제법 있었다. 어머니 손맛이 좋다며 단골도 생겼다. 하루하루 몸은 고됐지만 손님들의 칭찬 한마디에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래,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내 힘으로 일어서는 거야.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그 희망은 신기루처럼 짧았다. 식당 문을 연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코로나라는 불청객이 덮쳤다. 거리는 텅 비었고 식당 문은 굳게 닫혔다. 하루 매출이 10,000원도 안 되는 날이 허다했다. 버티고 또 버텼다. 곧 괜찮아질 거라는 헛된 희망을 붙잡고 매달 수백만 원의 임대료와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했다. 결국 모아두었던 돈은 바닥을 드러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2년 만에 식당 문을 닫았다. 내 손에 남은 것은 2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빚과 텅 빈 가게, 그리고 부서진 꿈뿐이었다. 정숙 씨, 괜찮아? 얼굴이 반쪽이 됐네. 언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가게를 정리하던 날, 옆집 과일 가게 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평생을 성실하게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닥치는 걸까? 신이 있다면 멱살이라도 잡고 따지고 싶었다. 자식들에게는 차마 빚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 이제 막 가정을 꾸리고 제 살길 찾아가는 아이들에게 짐이 될 수는 없었다. 엄마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태연한 척 전화를 끊고 돌아서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는지 모른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다. 빚 독촉 전화는 매일같이 빗발쳤고 한 달에 수십만 원에 달하는 이자만이라도 갚아야 했다. 60이 넘은 나를 써주는 곳은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구인 광고에서 건물 청소 미화원 모집 공고를 보았다. 다음 날 새벽, 나는 고무장갑과 앞치마를 두르고 낯선 빌딩의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락스 냄새에 머리가 핑 돌고 쭈그려 앉아 변기를 닦을 때마다 욱신거리는 무릎에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이를 악물었다. 이까짓 거 남편 병수발 10년도 했는데 못할 게 뭐람. 그렇게 1년을 꼬박 일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첫 차를 타고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와 파김치가 된 몸을 누이면 곧바로 새벽이 밝아왔다. 내 인생에 쉼이라는 단어는 사치였다. 하지만 망가진 몸은 의지를 따라주지 않았다. 결국 무릎에 탈이 났다. 의사는 연골이 다 닳아서 더 이상 걷기 힘들다며 수술을 권했지만 당장 수술비는커녕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한 형편이었다. 결국 청소일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아놓은 돈 한 푼 없이 2억 원의 빚만 고스란히 남았다. 일을 그만둔 뒤로는 하루하루가 지옥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는데 나만 홀로 이 작은 방에 갇혀 썩어가는 기분이다. 며칠 전에는 쌀이 떨어져 사흘을 꼬박 굶었다. 굶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절망감이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캄캄한 방 안에 홀로 누워있으면 나쁜 생각이 스멀스멀 고개를 든다. 먼저 간 남편을 따라가면 이 고통도 끝날까. 엄마, 잘 지내시죠?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한번 갈게요. 맛있는 거 해주세요. 어제는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차마 쌀이 떨어졌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오냐? 얼른 와라. 엄마가 맛있는 갈비찜 해줄게. 아무렇지 않은 척 밝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통장 잔고는 텅 비었고
당장 이번 주말 아이들에게 내어줄 갈비찜은커녕 내 한 끼 밥을 걱정해야 할 처지였다.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깔렸다. 이 밤이 지나면 또다시 절망의 아침이 밝아오겠지. 수면제를 털어놓고 잠을 청해보지만 빛독촉에 시달리는 악몽에 시달리다 깨기 일수다. 매일 밤 나는 베개를 적시며 기도한다. 신이시여, 제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성실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어째서 제 노년은 이토록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잘못된 선택 한 번이, 예기치 못한 불행이 내 남은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무너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오늘 밤도 나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인다. 캄캄한 천장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 내일 아침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렸다. 인력사무소 앞이었다. 소화기 너머에서는 여전히 나를 선생님이라 부르는 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제부터 통화를 하고 있었는지, 내가 무슨 말을 짓거렸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돌아갈 수 있더라도 다시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지금이 낫습니다. 아무 희망도 기대도 없는 지금이 차라리 마음 편합니다. 스스로 내뱉은 말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정말 괜찮은 걸까? 아니, 나는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내 약한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특히 내 자식들에게만큼은. 띠링,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작은 아들이었다. 엄마, 사랑해요. 이번 주말에 용돈 두둑이 들고 갈게요. 힘내세요. 짧은 문자 한 줄에 무너져 내렸던 둑이 다시 터져 나왔다. 그래, 나 혼자가 아니었다. 나를 사랑해주는 아들들이 있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2억이라는 빚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다. 그 산이 내 남은 인생을 짓누르고 있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나는 그저 이 캄캄하고 긴 터널의 끝에 아주 작은 빛이라도 비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이 지독한 어둠 속에서 나를 건져줄 동화줄은 과연 내려오기나 할까. 나는 오늘 밤도 그저 눈물로 밤을 지새운다. 이것이 바로 2025년 대한민국 61살 이정숙의 현실이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보, 이리 와서 이것 좀 봐요. 작년에 심은 블루베리가 올해는 아주 주렁주렁 열렸네. 햇살이 따사롭게 쏟아지는 베란다에서 남편을 부르는 내 목소리에는 웃음꽃이 가득하다. 올해 63, 박영희. 나는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다 3년 전 정년퇴직한 교사다. 남편 역시 은행에서 30년을 꼬박 일하고 명예퇴직했다. 우리는 지금 경기도 파주의 아담한 아파트에서 그 누구보다 평온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누군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 심심하고 재미없다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거친 파도를 헤쳐온 배가 잔잔한 항구에 정박했을 때 느끼는 안도감.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다. 물론 우리에게도 위기의 순간은 있었다. 아니, 어쩌면 이정숙 씨보다 더 달콤하고 위험한 유혹이었다. 퇴직을 앞둔 2022년 가을이었다. 평생을 붙어 다녔던 친구 미숙이가 솔깃한 제안을 해왔다. 영희야, 우리 이대로 늙을 수 없지 않니? 강릉에 기가 막힌 땅이 나왔는데 우리 퇴직금 합쳐서 예쁜 펜션을 짓는 거야. 커피도 팔고 바비큐장도 만들고.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아? 우리 이름으로 된 사업 한번 해봐야지. 심장이 쿵쾅거렸다. 평생을 학교와 집만 오가며 정해진 월급에 맞춰 살아온 나였다. 박영이라는 내 이름 석 자를 건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욕망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미숙이가 보여주는 조감도는 꿈처럼 아름다웠고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온 펜션 사장님들의 성공기는 뜬구름 같던 내 욕망에 불을 지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우리도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미숙이랑 펜션 사업을 해보면.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평생 한 번 언성 한 번 높인 적 없던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잊었어? 당신과 나, 두 아들 키우면서 악착같이 아끼고 모아서 이제 겨우 이 집 한 채 빚 없이 장만하고 애들 결혼시켰어. 우리가 아는 건 성실하게 돈 벌고 아껴 쓰는 것뿐이야. 평생 해보지도 않은 사업에 그것도 인생의 마지막에 받은 퇴직금을 전부 쏟아붓는 건 도박이야. 도박. 남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꽂혔다. 서운한 마음에 며칠을 냉가슴 앓았다. 내 인생 마지막 꿈이라는데 저렇게까지 반대해야 하나. 하지만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생각은 점차 남편의 말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사업가가 아니었다. 평생을 정직한 땀으로 월급을 받아온 봉급쟁이였다. 시장 분석, 마케팅, 손익 계산, 세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한평생 모은 돈과 잘 될 거야라는 막연한 희망뿐이었다. 며칠 후 나는 미숙이를 만나 단호하게 말했다. 미숙아, 미안하지만 나는 못하겠다. 나는 그냥 내 분수껏 지금처럼 사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 미숙이는 너는 평생 그렇게 재미없게 살다 죽어라라며 화를 내고 돌아섰고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2025년 오늘에 이르렀다. 나와 남편은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 380만 원으로 생활한다. 누군가에게는 적은 돈일지 모른다. 하지만 빚 하나 없는 우리 집이 있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니 이 돈은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생명수가 되어 주었다. 우리는 아침마다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주민센터에서 나는 서예를, 남편은 탁구를 배운다. 주말에는 텃밭에서 직접 키운 상추와 고추를 따서 아이들 집에 나눠주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손주 녀석들이 할머니표 쌈장이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 세울 때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다. 얼마 전 미숙이에게서 몇 년 만에 전화가 왔다. 잔뜩 잠긴 목소리였다. 영희야, 나 그때 내 말이 맞았어. 펜션은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 코로나 이후 여행 트렌드가 바뀌면서 손님은 줄었고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빚만 잔뜩 진 채 헐값에 펜션을 넘기고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의 한숨 섞인 목소리에 내 마음도 무겁게 가라앉았다. 만약 그때 내가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고집을 부렸다면 지금쯤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을 쉬고 있는 것은 바로 나였을지도 모른다. 띠링. 큰아들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화면, 가득 손주 녀석의 얼굴이 나타났다. 할머니, 저 주말에 할머니 집 갈 거예요. 할머니가 해주는 된장찌개 먹고 싶어요. 오냐, 우리 강아지. 할아버지가 텃밭에서 내가 좋아하는 애호박 따놨어. 얼른 와. 전화를 끊고 남편과 눈을 마주치며 웃었다. 통장에는 수억 원의 돈은 없지만 우리 마음은 그 누구보다 풍요롭다. 화려한 대박의 꿈을 쫓기보다 매일의 소소한 행복과 평온함을 지켜내는 것. 젊을 때 성실하게 쌓아올린 시간의 탑 위에서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내 속도에 맞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선택한 노후이고 나는 단 한순간도 내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내일 아침도 나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서툰 솜씨로 붓글씨를 쓰며 웃음 지을 것이다. 이 지루할 만큼 평범한 하루하루가 내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자 선물이다. 이것이 바로 2025년 대한민국 63살 박영희의 현실이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61세 이정숙님과 67세 선생님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0세 이상 10분 중 6분은 빚을 지고 살아가고 계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노년기에 접어들어 이런 빚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공통적인 이유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준비되지 않은 창업입니다. 이정숙 님처럼 자녀들에게 더 이상 손 벌리기 싫고 아직 일할 힘은 있는데 마땅한 직장을 구하기 어려우니 퇴직금이나 모아둔 돈으로 식당이나 가게를 차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자영업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뛰어들었다가
코로나 같은 예기치 못한 변수까지 만나면 버텨낼 재간이 없는 거죠. 가게를 유지하려고 대출을 받기 시작하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폐업 후에는 빚만 남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위험한 투자입니다. 67세 선생님의 사례처럼 은행 이자는 너무 낮고 모아둔 퇴직금만으로는 노후가 불안하게 느껴지니 누군가의 말만 믿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고위험 투자에 전 재산을 쏟아붓는 경우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면 그 상실감과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경제적인 타격은 물론이고 가족 관계까지 무너뜨리는 비극으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 이정숙님처럼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예전처럼 몸이 따라주지도 않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결국 저임금의 고된 육체 노동을 전전하다 건강마저 잃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사회로부터 고립됐다는 외로움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 우울증과 자살률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인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경제적 빈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암울한 현실 속에서 행복한 노후는 정말 불가능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는 박영희 선생님의 사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박영희 선생님 부부는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 매달 380만 원의 고정적인 수입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이분들에게는 가장 큰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빚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안정적인 노후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은퇴 전 부채 청산입니다. 빚이 없으니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생활비를 쓰고 남는 돈으로 소소한 행복을 누릴 여유가 생기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박영희 선생님 남편께서 주변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펜션 사업 같은 불확실한 투자에 뛰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생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을 위험한 곳에 던지는 대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죠.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박영희 선생님 부부의 삶이 행복해 보이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매일 함께 산책하며 건강을 챙기고 서예와 탁구 같은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삶의 활력을 얻고 텃밭을 가꾸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정서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것. 바로 이런 비재정적인 요소들이야말로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결국 두 사례는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국민연금만 믿지 말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여러 개 만들어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이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는 자식 보험 시대는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자립심을 길러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나 창업은 독이 든 성배와 같다는 것을 명심하고 차라리 검소하게 살더라도 빚 없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과 관계입니다.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겁게 교류하는 것만큼 확실한 노후 대비는 없습니다. 이정숙님의 눈물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흐르지 않도록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박영희 선생님처럼 웃음 가득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 채널이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납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이정숙님처럼 벼랑 끝에 내몰린 시녀분들의 가장 큰 고민, 바로 빚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과도한 부채와 소득 단절은 노년기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정말 무서운 문제죠.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장 소득이 없으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제도가 있어요. 소득 하위 70%에게는 매달 약 35만 원 내외의 일정 금액을 지급해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들의 부담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숙님께서도 신청 자격이 되는지 꼭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빚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 워크아웃 같은 제도를 통해서 이자율을 낮추고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심지어 일부 채무를 감면받을 수도 있어요. 특히 만 70세 이상 고령자분들께는 추가적인 채무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고 하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집은 있는데 당장 현금 소득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주택연금, 그러니까 영무기지론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가진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연금처럼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분들은 노년기 부채는 혼자 해결하기 정말 어렵다고 강조해요. 그래서 이런 공적 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활용하는 정보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리고 박영희님 남편분 사례처럼 은퇴자금을 활용한 사업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경험이 없는 생계형 창업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퇴직금은 섣부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연금 상품이나 예금으로 지키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다음은 일자리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건강 문제로 청소일마저 그만두게 된 이정숙님의 이야기는 노년기 재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줍니다. 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가 주관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동등하교 지원이나 공공시설 관리 같은 공익형 일자리부터 어르신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는 돌봄이나 교육 분야의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까지 종류가 다양해요. 이걸 통해서 소득도 보충하고 사회 참여를 통해 활력과 자존감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 인력이 자신의 지식과 경력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도 있고요. 또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해서 기업들이 고령자 채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 제도도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은 노인 일자리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공익형 일자리가 저임금, 단기 계약 위주라는 한계도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박영희 님처럼 은퇴 후에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인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재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셨던 이정숙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노년기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박영희님께서 취미 활동과 가족 교류로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 것과는 정말 대조적이죠. 이런 마음의 병, 노인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정책과 제도들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누구나 쉽게 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노인 우울증은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고 필요한 치료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있어요. 안전 확인, 가사 및 활동 지원, 사회 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주기적인 방문과 안부 전화를 통해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박영희 님이 즐기시는 서예, 탁구 같은 다양한 여가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쉼터를 넘어 교류와 배움의 공간으로 기능하면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전문가분들은 재정적 안정만큼이나 비재정적 노후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박영희님의 사례처럼 은퇴 후의 시간을 채워줄 취미생활, 꾸준한 운동습관, 그리고 가족 및 친구와의 유대관계는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문턱 낮은 상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스스로 사회와 연결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정숙님의 눈물이 그저 한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렇게 촘촘하게 마련된 사회적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박영희님의 현명한 선택을 교훈 삼아 우리 사회 전체가 시니어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세월의 강물, 굽이굽이 흘러주름진 얼굴에 삶의 흔적 새기네. 때론 거친 물살에 쓸려가듯 아팠고
때론 잔잔한 물결에 평화로이 미소 지었네. 잊지 말아요.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이라는 아름다운 강을 만들었음을. 이제 이 강물 끝 새로운 바다가 펼쳐지니 두려워 말아요. 아직 끝나지 않은 당신의 이야기.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그리고 그분들의 소중한 가족 여러분. 이정숙님의 메마른 눈물 속에서 우리는 삶의 벼랑 끝에 선 고독과 절망을 보았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 끝에 찾아온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그림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막막함은 비단 이정숙님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박영희님의 환한 미소와 활기찬 일상에서는 또 다른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넉넉한 준비와 끊임없이 배우고 나누는 삶이 얼마나 빛날 수 있는지, 서로 기대고 함께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이정숙님처럼 막막한 어둠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절망의 끝에 섰다고 느껴질 때조차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 있는 작은 손길, 희망의 빛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기초연금의 따스한 품이 당신의 최소한의 삶을 지켜줄 수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의 문을 두드리면 얽히고 설킨 빚의 실타래를 전문가의 도움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살아온 터전인 집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주택연금은 안정적인 내일을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섣부른 투자의 유혹 대신 현명하게 지켜낸 노후 자금은 불안한 마음을 든든하게 받쳐줄 뿌리가 될 것입니다. 이정숙 님이 건강 문제로 청소일마저 놓아야 했던 것처럼 몸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의 문은 언제든 열릴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소득을 넘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신의 가치를 다시금 느끼게 해줄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은지,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 잊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던 이정숙님의 눈물이 다시는 흐르지 않도록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줄 따뜻한 공간입니다. 박영희 님처럼 서예를 하고 탁구를 치며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함께 웃고 배우는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곳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활기찬 색깔로 채워줄 행복의 씨앗을 뿌리는 곳입니다. 가족과 이웃, 그리고 사회와의 끈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만드는 비재정적 자산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월의 강을 건너온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눈부신 역사입니다. 비록 예상치 못한 파도와 역풍을 만날지라도 우리 안에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지혜와 용기가 있습니다. 이정숙님의 눈물에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이유를 배웠고, 박영희님의 미소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황혼을 위한 노력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나이 들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나이 듦이 고통과 슬픔이 아닌 충만함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에게 기꺼이 길잡이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걱정과 근심으로 얼룩지지 않고 매일매일 새로운 희망으로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용기, 한 걸음의 노력,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모여 당신의 노년은 그 어떤 시절보다도 아름다운 황금빛으로 물들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모든 순간을 응원하며 언제나 곁에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